줄 한 줄 정리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건강과 일상을 위한 시간, 당신의 보장노트입니다. 저는 오늘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보장노트의 페이지를 채워갈 아나운서 이다운입니다. 질병과 사고, 그리고 노후까지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상황이지만 그 순간을 어떻게 준비했느냐에 따라 앞으로의 미래는 달라질 수 있는데요. 나와 가족의 건강과 일상을 위해서 오늘 방송 1시간 동안 함께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당신의 보장노트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오늘 보장노트와 함께 해줄 전문가님 함께 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총 4분의 전문가님 모셔봤습니다. 김영빈 전문가님, 윤길상 전문가님, 이미키 전문가님, 그리고 마지막으로 김다행 전문가님과 함께 하도록 할 테니까요. 오늘 방송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많은 내용들 배워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오늘 첫 번째 페이지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빈 전문가님과 함께 하도록 할게요. 내용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실손 의료비 보험에 대해서 보도록 할 텐데요. 병원비 걱정을 가장 덜어줄 수 있는 기본적인 보험이라고 합니다. 이 실손 의료비 보험은 검사비, 입원비, 통원비까지 내 통장에서 나가는 돈을 지켜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얼마만큼 지켜줄 수 있을지 오늘 김영빈 전문가님과 함께 알아보도록 할게요. 네, 갑작스러운 병원비 지출에 누구나 한 번쯤 걱정해 보셨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큰 병에 걸려서 입원이나 수술이라도 하게 되면은 이 병원비 부담이 정말 만만치 않은데요. 이런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준비를 해두는 게 바로 이 실손 의료비 보험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이 실손 의료비 보험에 대해서 김영빈 전문가님과 함께 알아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우리 실손 의료비 보험이 정확히 어떤 보험인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안녕하세요. 김영빈 보험 전문가입니다. 네, 실손보험은 말 그대로 실제 지출한 병원비를 돌려주는 게 실손의료비인데요. 국가에서 시행하는 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본인부담금, 비급여 치료비 등을 보장해 줍니다. 그래서 제2의 건강보험이라고 불리는데요. 오늘은 1세대 실손부터 4세대 실손의 큰 특징부터 장단점까지 한꺼번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넘어가 볼까요? 네, 1세대 실손 의료비의 경우 2009년 8월 이전에 가입하신 분들을 1세대 실손 의료비 가입자 분들이라고 하시는데요. 1세대 실손 의료비는 표준화 이전 실손 의료비라고도 불리고요. 100% 실비라고도 불립니다. 100% 실비라고 불리는 이유는 질병, 상해, 입원 의료비를 보시면 본인 부담금이 없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는데요. 통원 의료비의 경우에는 5,000원을 공제 후 나머지를 돌려줍니다. 상해 의료비 같은 경우에는 이따가 다음 장에서 말씀해 드리도록 할게요. 넘어가서 1세대 실손 의료비의 장단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가장 먼저 장점부터 보겠습니다. 가장 큰 장점은 의료비를 전액 보상한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고요. 자동차, 산재 50%를 중복 보장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다운 아나운서님, 제가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자동차 사고 시 50% 중복 보장 혹시 들어보셨을까요? 자동차 사고가 났을 때도 실손의료보험을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사실 저는 좀 처음 들어본 것 같습니다. 네, 가장 많이 놓치시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여기 보시면 1세대 실손의료비의 약관의 일부를 가져와 봤습니다. 여기 보시면 자동차 사고, 산업재해 보상사고 등을 포함합니다. 발생한 의료비 총액의 50% 해당액을 1사고당 특별약관의 보험 가입 금액을 한도로 지급합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세대 실손의료비의 경우에는 자동차와 산재사고는 50% 추가로 청구하실 수 있으니 꼭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 바로 넘어갈게요. 해외 의료비도 보상이 가능하고요. 치아 관련된 것도 보장이 가능하니 꼭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단점으로 넘어가 볼게요. 아무래도 의료비를 전액 보상하기 때문에 보험료가 굉장히 높다는 게 가장 큰 단점 중에 하나인데요. 그리고 보험사별로 보장 내용이 다르니 약관을 꼭 확인하시고 청구를 진행하시는 게 좋습니다. 다음 넘어가 보겠습니다.
2세대 실손 의료비는 2017년 4월 이전에 가입하신 분들을 2세대 실손 의료비 가입자라고 하는데요. 질병 상해로 나눠져 있고 이번 의료비의 경우에는 본인 부담금이 급여나 비급여 나눠지지 않고 10%를 공제 후 전액 보상합니다. 그리고 통원 의료비 같은 경우에는 병원마다 공제 금액이 조금 다른데요. 의원급은 10,000원, 종합병원은 15,000원, 상급병원은 20,000원을 공제 후 나머지를 돌려줍니다. 장단점으로 넘어가 볼게요. 1세대 실비에 비해서 저렴하고 높은 보장이 가능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급여, 비급여 나눠지지 않고 90%를 보장하기에 비급여 치료도 90% 보장한다는 게 큰 장점 중에 하나고요. 단점은 2016년에 약관이 명확화가 되면서 내가 가입한 가입 시기는 꼭 확인을 해 보셔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MRI나 MRA 등은 입원을 하셔야만 한도를 높이 올려서 보장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3세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3세대 실손 의료비는 2017년 4월부터 2021년 7월 이전의 가입자분들을 3세대 실손 의료비 가입자분들이라고 하는데요. 이번 의료비를 보시면 본인 부담은 급여는 10%, 비급여는 20%를 공제 후 나머지를 돌려줍니다. 통원 의료비도 보시면은 2세대와 똑같이 의원급은 10,000원, 종합병원은 15,000원, 상급병원은 20,000원을 공제 후 보상을 합니다. 3세대의 특징으로는 3대 비급여가 따로 나눠져 있다는 건데요. 3대 비급여에는 도수치료, MRI나 MRA, 주사치료를 각각 350만원, 300만원, 250만원 한도로 보상을 합니다. 그리고 발생 의료비의 30%나 2만원 중 큰 금액을 공제한다는 게 특징입니다. 장단점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3세대 실손 의료비의 장점은 보험료가 저렴하다는 게 큰 장점인데요. 급여 부분에 대해서도 90%를 보장을 하고 MRI나 MRA 같은 경우에는 아까 3대 비급여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통원으로도 보상받을 수 있다는 게 큰 장점입니다. 단점으로 넘어가 볼게요. 단점은 15년 만기로 만기가 짧다는 게 단점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1년 갱신형이라서 1년마다 보험료가 계속 변동된다는 게 단점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비급여 관련돼서 본인 부담금이 높아졌다는 게 단점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현재 시행하고 있는 4세대 실손 의료비로 넘어가 볼게요. 2021년 7월부터 가입하신 분들을 4세대 실손 의료비라고 하는데요. 질병과 상해 3대 비급여로 나눠져 있는 건 3세대 실손 의료비와 같습니다. 이번 의료비 보시면 급여나 비급여, 각각 급여는 20% 공제, 비급여는 30%를 공제한다는 게 4세대 실손 의료비의 특징이고요. 통원 의료비 같은 경우에는 의원급은 10,000원, 종합병원과 상급병원은 각 20,000원을 공제합니다. 3세대라 2세대 실손 같은 경우에는 종합병원을 15,000원을 공제했지만 4세대 실손 의료비의 경우에는 종합병원도 20,000원을 공제하니 꼭 유의하여서 청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3대 비급여는 한도는 똑같지만 다른 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발생 의료비의 30%나 30,000원 중 큰 금액입니다. 아까 3세대 실손 의료비 같은 경우에는 30%와 20,000원이었지만 4세대 같은 경우에는 발생한 의료비의 30%나 30,000원을 공제한다는 게 큰 특징입니다. 장단점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아무래도 본인 부담금이 가장 높기 때문에 보험료가 가장 저렴하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고요. 미청구 시 보험료가 할인 적용도 된다는 게 장점 중에 하나입니다. 단점은 만기가 5년으로 굉장히 짧다는 게 굉장히 큰 단점으로 있고요. 그다음에 1년 갱신형이라 보험료가 계속 변동된다는 점, 그리고 비급여 관련돼서 본인 부담금이 굉장히 높다는 게 가장 큰 단점 중에 하나입니다. 네, 이렇게 1세대부터 4세대 실손까지 모두 살펴봤는데요. 우리가 어떤 시기에 실손보험을 준비했느냐에 따라서 1세대부터 4세대까지 나누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제 각각의 세대별로 장점과 단점이 있으니까요. 이 점 참고하셔서 나는 어떤 실손보험을 준비하고 있는지도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저도 그렇고요. 또 많은 분들이 이 실손보험이 갱신될 때마다 너무 보험료가 많이 오르는 것 같다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전문가님께서 왜 이렇게 많이 오르는 건지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실손 의료비가 갱신될 때마다 너무 많이 올라서 부담이 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실손 의료비가 왜 보험료가 많이 오르는지에 대해서 인상 요인 알아보겠습니다. 실손 보험료의 인상 이유는 보통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1년 단위 갱신 구조와 손해율에 따른 보험료 인상, 이렇게 두 가지가 가장 큽니다. 1년 단위 갱신 구조의 경우에는 1년마다 갱신이 되는데 전년도 손해율에 따라 보험료가 조정이 되기 때문에 보험료가 오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손해율에 따른 보험료 인상의 경우에는 손해율은 보험료 인상의 요인이 되는데 실손보험 평균 손해율이 120% 이상이기 때문에 지속적인 보험료 인상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네, 그렇군요. 전문가님 말씀을 들어보니까요. 이 세대가 거듭될수록 나타나는 특징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보장은 좀 줄어드는 것 같고요. 그렇지만 보험료는 또 계속 올라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인지 이 실손보험을 좀 해지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하시는 분들 많은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께서는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맞습니다. 실손보험, 보험료도 너무 올라가고 부담이 되셔서 이걸 유지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시는 분들 정말 많으실 텐데요. 우선 1세대와 2세대 실손 의료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런 보장은 더 이상 없을 정도로 좋은 보험이기 때문에 유지할 수 있는 한 유지를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3세대와 4세대 실손 의료비의 경우 비급여 사용량에 따라서 할증이나 할인이 적용이 될 수 있으니까 이 점 유의하여서 갖고 가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렇게 1세대부터 4세대까지 이제 나누어서 가지고 가야 될지 아니면 좀 더 준비를 해봐야 될지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또 시청자분들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알려줘 질문 노트 시간인데요. 오늘은 또 어떤 질문을 주셨을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실손보험을 보장받는 건 좋은데 청구가 너무 번거롭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 청구 방법에 대해서 질문 주셨는데요. 전문가님 좀 편리하게 청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 우선 가장 간편한 청구 방법 먼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 가입하신 보험사의 앱을 다운로드 받으셔서 병원에 다녀오신 후 서류를 사진을 찰칵 찍으신 후에 앱에 바로 청구하시면 바로 청구가 되기 때문에 가장 간편한 청구 방법이고요. 청구하실 때마다 꼭 주의하여서 청구하시는 게 있는데 각각 통원 시, 입원 시, 수술 시 청구하는 서류가 다르기 때문에 각각 유의하셔야 되는데 제가 지금 바로 찝어드리겠습니다. 통원 시, 통원 확인서와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 내역서 이렇게 세 가지 서류가 필수고요. 입원을 하셨을 경우에는 입퇴원 확인서,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 내역서 이렇게 세 가지가 필수고요. 수술 확인서의 경우에는 수술 확인서와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 내역서 이렇게 세 가지가 필수로 서류가 필요합니다. 진단서의 경우에는 꼭 필요한 진단서가 아니니까 바로 모든 병원 청구하실 때 진단서를 떼시면은 비싸니까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지금까지 실손의료보험 1세대부터 4세대까지 큰 특징들과 장단점들에 대해서 제가 풀어드렸는데요. 현명한 보험 관리로 불필요한 손해는 막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김영빈 전문가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첫 번째 보장 노트 실손 의료비 보험에 대해서 봤습니다. 김영빈 전문가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고요. 이제는 나에게 맞는 실손 보장으로 병원비를 현명하게 준비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프로그램의 코너 알려줘 질문 노트는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방송 중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면 지금 바로 문자 보내주세요. 보내는 번호에 샵 3772번 눌러주시고요. 보내시는 내용에는 보험 이렇게 두 글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보내주시는 질문 중에 다음 방송에서 이야기를 다뤄보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보내주시는 분들 중 추첨을 통해서는 작은 선물도 보내드리도록 할 테니까 지금 빠르게 문자 보내주시고 많은 참여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노트도 펼쳐보도록 할게요. 도로 위의 위험을 대비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운전자 보험, 바로 자동차 보험과 많이 헷갈리고 있는 보험인데요.
윤길상 전문가님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두 번째 노트도 펼쳐보도록 할게요. 도로 위의 위험을 대비하는 시간입니다. 운전자 보험인데요. 이 운전자 보험이 특히나 자동차 보험과 많이 헷갈리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자동차 사고가 났을 때 이 운전자 보험은 우리를 얼마나 도와줄 수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길상 전문가님과 함께 알아볼게요.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이 운전자 보험이 어떤 걸까요? 안녕하십니까. 윤길상 보험 전문가입니다. 오늘 자동차 보험은 차를 위한 것, 그리고 운전자 보험은 나를 위한 것이라는 걸로 인사를 드리고 있는데요. 옛날보다 한 가정에서 차량의 수가 많아졌다는 게 확인이 되곤 합니다. 그만큼 운전자의 수가 좀 늘어났다는 건데요. 시청자분들께서 자동차 보험과 운전자 보험의 차이점에 대해서 잘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심지어는 같은 보험인 줄 알고 계시는 분들도 계셔서 제가 자동차 보험과 운전자 보험의 개념에 대해서 그리고 왜 준비를 해야 하고 용도 이런 거에 대해서 짧게나마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동차 보험은 자동차를 운행하는 도중 발생하는 사고들에 있어서 상대방의 인적 그리고 물적 피해를 중심적으로 보장하는 보험입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는 운행이란 자동차를 운전하는 것 제외하고도 소유하고 관리하는 것까지 해당이 되는데요. 내가 이렇게 자동차를 운행함에 있어 업무상 과실이나 중과실 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발생을 하고 그 피해자가 중상해나 사망에 이르렀을 경우에는 형법 제268조에 따라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운전자 본인의 법적, 경제적 리스크를 줄여주는 보험인 운전자 보험을 준비를 하시는 거고 주요 보장 내용으로는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변호사 선임 비용, 벌금 담보 등이 있습니다. 네, 전문가님 설명을 좀 들어보니까요. 형사적 책임, 그리고 벌금과 같이 우리가 평소에는 좀 다뤄지지 않을 단어들을 많이 사용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자동차 보험은 우리가 꼭 준비해야 된다는 게 이해가 되는데 운전자 보험까지 꼭 필요한 건지 설명을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어떤가요? 필요한데 일단 제가 자동차 보험과 운전자 보험의 차이점에 대해서 먼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동차 보험 같은 경우는 상대방의 피해를 중심적으로 보장을 하는 보험이고요. 운전자 보험은 운전자 본인, 즉 나 자신을 보장을 하는 보험입니다. 그리고 자동차 보험은 의무적으로 준비를 해야 하고 매년마다 갱신이 되는 보험인데 운전자 보험은 의무적으로 준비는 아닌 선택으로 좀 준비를 하시고 단기와 장기 중에서 내가 선호하는 걸로 골라서 준비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자동차 보험은 피보험자가 차량의 소유자 중심으로 좀 이루어져 있고 운전자 보험 같은 경우는 운전자 본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험료 같은 경우는 자동차 보험은 나이와 경력 그리고 차종 등에 따라서 구분이 되고 운전자 보험은 피보험자의 직업군과 성별 등에 따라서 주로 결정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자동차 보험과 운전자 보험의 각각의 차이점들에 대해서 확인을 해봤는데요. 이 전문가님께서 말씀해주신 내용으로 보니까 이 교통사고가 났을 때 운전자가 직접 책임질 부분에 대해서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게 운전자 보험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좀 어떤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건지 사례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교통사고는 내가 운전을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예측이 불가능하기도 하고요. 도로교통공단과 경찰청 통계 24년 기준을 보게 된다면 대한민국 1일 평균 사고 건수가 약 600건에 해당이 된다고 합니다. 근데 내가 교통사고가 났을 경우에 내가 가입한 자동차 보험 회사에서 피해자에게 위자료를 지급을 해준다고 하더라도 형사적인 처벌, 그러니까 법적인 경제적 리스크는 내가 책임을 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운전자 보험을 준비를 하시면 내가 심리적으로 부담감이 좀 감소가 될 거고요. 법적인 경제적 리스크를 최소화를 좀 시킬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렇게 우리가 리스크를 좀 줄여볼 수 있는 보험이 바로 운전자 보험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운전자 보험에 대해서 확인을 해봤는데 여러 가지 담보들이 있을 것 같아요. 각각 어떤 담보들인지 이 특약들을 자세하게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전문가님 자세하게 어떤 특약들이 있는지 설명해 주세요. 첫 번째 특약으로는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이라는 특약이 있습니다. 내가 교통사고가 나서 사망사고라든지 중상해 사고가 났을 경우에 형사비금으로 지원이 되는 거고요. 피해자의 부상 정도에 따라서 차등 지급이 됩니다. 그리고 내가 액수가 크다 보니까 경제적인 부담마저도 좀 완화가 되는 걸 확인할 수 있고 두 번째 필수 특약은 벌금 담보입니다. 12대 중과실 사고에서 되게 유용하게
사용이 되고 있고요. 형사처벌 시 벌금 지연으로 현재는 스쿨존 최대 벌금인 3천만 원까지 보장이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벌금은 두 가지 종류로 좀 구분이 됩니다. 대인 벌금과 대물 벌금으로 나눠지기 때문에 이거는 전문가를 통해서 내 것도 준비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특약으로는 변호사 선임 비용이라는 특약이 있습니다. 법적 소송이나 정식 재판, 경찰 조사 단계에서 지원이 되는 거고 내가 일반 변호사가 아닌 전문 변호사를 사용을 함으로써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보장이 되곤 있습니다. 필수 특약을 제외하고는 부가적인 특약이 있습니다. 자동차 부상 치료비라는 특약이 있는데 피해자의 부상 급수에 따라서 차등 지급되는 치료비 특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로는 입원 일당 특약입니다. 내가 상해 사고라든지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 정액 보상제로 지급이 되는 거고요. 세 번째는 골절 진단비입니다. 뼈가 부러진다거나 했을 경우에 받을 수가 있어서 치아 포함과 치아 재해가 있어서 이거는 확인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로는 상해 수술비입니다. 내가 골절이 됐을 경우에 골절을 수술 받을 수도 있고 또는 찢어짐 사고로 인해서 수술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지급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확인을 잘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핵심 특약과 또 부가적인 특약까지 모두 확인을 해봤는데요. 핵심 특약에 대한 내용들도 숙지를 해두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부가적인 특약들도 좋은 내용들이 많이 있으니까 이 점 참고해서 보험을 준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운전자 보험을 내가 실제로 준비하고 싶다고 한다면 어떤 부분들을 좀 우리가 주의해 봐야 될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운전자 보험의 주의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보장 금액을 확인을 해야 됩니다. 과거에 내가 준비한 운전자 보험이라고 한다면 한도들이 되게 높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교통사고 처리지원금이나 변호사 선임 비용이나 벌금 담보라든지 옛날에는 보장되지 않는 것들이 현재는 보장되고 있는 경우도 있어서 내 특약들의 한도들을 좀 체크를 해봐야 되고요. 두 번째는 중복가입을 피해야 합니다. 운전자 보험의 보상 방식 자체는 정액보상제가 아닌 비례보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여러 개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이 한정적입니다. 보험료를 좀 줄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 법 개정, 즉 도로교통법 변화에 따라서 내 운전자 보험도 맞춰서 변화를 좀 시켜줘야 합니다. 과거 운전자 보험 같은 경우는 소급 적용이 되는 경우도 있긴 하나 극히 드물어서 요거는 확인을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운전자 보험을 우리가 실제로 준비할 때 어떤 점들을 주의해야 하는지까지 내용을 확인을 해봤고요.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또 알려줘 질문 노트 시간 다가왔습니다. 시청자분께서 이 질문을 주셨는데요. 운전자 보험은 언제마다 변경을 해야 되는 건지 이 주기가 좀 궁금하다고 말씀해 주셨고요. 이 리모델링이 좀 필요한 분들의 사례들도 같이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례들이 세 가지 정도 추려서 왔는데 첫 번째 사례 같은 경우는 옛날 운전자 보험을 유지하고 계신 분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과거에 내가 준비한 운전자 보험이라고 한다면 한도들이 되게 적습니다. 최신 걸로 변경하시고 한도들을 좀 올려가시는 걸 권장을 드립니다. 두 번째 사례로는 영업용으로 차량을 운행하시는 분들입니다. 보통 운송업에 좀 해당이 되시는 분들일 텐데요. 내가 운송업을 하고 있고 만약에 개인용으로 운전자 보험을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하시면 보장이 안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운전자 보험이 개인용으로 되어 있는지 또는 영업용으로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운전자 보험을 여러 개, 즉 중복으로 준비하신 분들인데요. 내가 여러 개를 준비를 아무리 한다고 하더라도 받을 수 있는 보장 금액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이 세 가지 사례에 포함이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전문가를 통해서 꼼꼼하게 준비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전문가님 설명을 들어보니까 저도 좀 운전자 보험을 다시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또 사례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봤으니까요. 운전자 보험 내가 다시 변경해야 되는지 한 번 더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전문가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또 마지막으로 저희 시청자분들께 해주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고요? 오늘 운전자 보험과 자동차 보험의 차이점, 그리고 운전자 보험을 준비를 해야 하는 이유, 그리고 용도 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운전자 보험은 개인의 상황에 맞게 선택을 하시는 게 가장 효율적이고요. 보장 내용과 보험료의 균형을 고려해서 준비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주기적으로 보험을 점검하시고 리모델링 하시는 것을 좀 권장을 드립니다. 자동차 보험과 함께 운전자 보험으로 안전망 하나 마련해 두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윤길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윤길상 전문가님과 함께 운전자 보험에 대해서 확인해 봤습니다. 단순히 자동차 사고만을 위한 게 아니라 실제로 사고가 났을 때 그 이후의 경제적인 책임 그리고 법적인 책임까지 함께 대비해 볼 수 있는 보험이었습니다. 저희 프로그램의 코너 이 알려줘 질문 노트에 대해서 안내 말씀드릴게요. 방송을 보시면서 보험에 대해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면 지금 바로 문자 보내주세요. 보내시는 번호 샵 3772번 눌러주시고요. 보내시는 내용에는 보험 두 글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질문 주시는 내용 중에서 추첨을 통해서 다음 방송에서 다뤄드리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보내주신 분들 중에 또 추첨을 통해 작은 선물도 보내드리도록 할 테니까 지금 빠르게 문자 보내시고 많은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제 세 번째 보장 노트로 다시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병력이 있어도 포기하지 않아도 되는 보험이죠. 바로 유병자 보험입니다. 최근에는 기준이 많이 완화됐다고 들었는데요. 이 기준에 대해서 그리고 유병자 보험에 대해서 꼼꼼하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미키 전문가님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세 번째 노트도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병력이 있어도 포기하지 않아도 되는 보험이죠. 유병자 보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는 이 기준이 많이 완화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험을 선택해야 할지 이미키 전문가님과 하나씩 짚어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이 유병자 보험이 어떤 걸까요? 안녕하세요. 당신의 보장노트와 함께하는 보험 전문가 이미키입니다. 오늘은 유병자 보험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만성질환이 있는 분들은 준비하기 어려웠던 보험, 이제는 쉽게 준비가 가능합니다. 제가 오늘 제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유병자 보험은 일단 맞춤형 보험입니다. 과거 병력 또는 현재 질환이 있는 분들이 준비가 가능하시고요. 일반 보험 준비가 어려운 분들을 위한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가입 문턱이 낮은 보험인데 일반 보험 대비 준비 조건을 완화를 좀 시켜놨고요. 간단한 질문으로 병력이 있어도 준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보장 범위와 보험료를 좀 보셔야 되는데요. 일반 보험 대비 보장 범위가 다소 좁고 보험료는 10에서 30% 정도 더 높을 수 있습니다. 보장 내용과 한도는 필수로 확인을 해보셔야 합니다. 네, 유병자 보험이 어떤 보험인지 우리가 하나씩 살펴봤고요. 그렇다면 이 유병자 보험이 왜 있는 건지 이유에 대해서도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전문가님 유병자 보험이 왜 나온 건지 자세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유병자 보험이 생긴 이유는요. 우리나라의 고령화 사회로 만성질환 유병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대표적으로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등이 있습니다. 고령화 사회로 준비가 어려운 인구가 늘어남으로써 보험에 사각지대가 발생을 했습니다. 유병자 보험을 출시해 준비할 수 있는 가능성을 넓혀놨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그렇군요. 우리나라에서도 고령화 사회가 지속되면서 이 유병자 보험을 찾는 분들이 많아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유병자 보험에 있어서 가입 조건도 좀 완화가 된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이 유병자 보험에 대해서 우리가 자세하게 알아봐야 할 텐데 각각의 종류가 있다고 들었어요. 어떤 종류들이 있는지 또 이 종류에 대한 특징은 어떤 건지 말씀해 주세요. 네, 유병자 보험은 간편고지 종합보험이 있고요. 유병자 실손보험이 있습니다. 간편고지 종합보험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유병자 325 고지형 보험이 있습니다. 유병자 보험에서 처음으로 출시됐던 보험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일반 보험 대비 완화된 준비 조건이 특징이고요. 보장 범위는 일반 보험보다 좀 제한적입니다. 유병자 실손보험 같은 경우는 병력이 있어도 실손 의료비를 일부 보장을 받으실 수 있고요. 일반 실손보험 대비 자기 부담금이 좀 높습니다. 입원, 통원 등 기본 항목을 보장을 해주며 고령자나 만성질환자에게는 유용한 보험이 됩니다. 네, 유병자 보험의 종류 두 가지에 대해서 확인해 봤습니다. 325 보험이 있고요. 그다음 유병자 실손 보험이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 325 보험은 저도 많이 들어봤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정확한 뜻은 또 알지 못하겠더라고요. 325 보험은 어떤 걸까요? 일단은 325 보험을 알아보기 전에 저희가 일반 종합보험 알릴 의무를 먼저 아셔야 됩니다. 일반 종합보험 알릴 의무는 최근 3개월 이내에 질병 확정 진단, 질병 의심 소견,
치료, 입원, 수술, 투약을 묻고요. 그리고 최근 1년 이내에 진찰 또는 검사를 하고 나서 추가 검사나 재검사를 하였는지를 또 묻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최근 5년 이내에 입원, 수술, 여기서 가장 중요한데요. 계속하여 7일 이상 치료, 계속하여 30일 이상 투약. 이 계속하여랑 같은 원인으로라는 게 핵심입니다. 아나운서님, 제가 질문 하나만 해보겠습니다. 만약에 아나운서님이 오늘 다리를 다치셔가지고 3일 정도 병원에서 물리치료를 받으시고 3개월, 4개월 정도 뒤에 또 아프셔가지고 4일 정도 물리치료를 또 받으셨어요. 이럴 경우에는 계속하여 7일 이상 치료에 해당이 될까요? 계속하여라는 말이 좀 어려운 것 같은데요. 그런데 치료를 받다가 어쨌든 중간에 쉬었다 다시 치료를 받는 거잖아요. 이런 경우에도 계속한다는 표현이 맞는지 저는 좀 아닌 것 같아요. 대부분 여기서 많이 헷갈려 하시는데요. 같은 원인으로 치료를 또 받으신 거있기 때문에 계속하여 7일 이상 치료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또 다른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그렇게 발이 아파서 치료를 받으셨는데 의사분께서 2주치, 14일치 약을 처방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14일치 약을 다 드시고 또 병원에 가셨는데 이번에는 3주치, 21일치 약을 처방을 해주셨다면 여기에 계속하여 30일 이상 투약에 해당이 될까요? 전문가님의 방금 설명을 좀 들어보니까요. 이 상황에 있어서는 또 30일 이상 계속 투여 조건에 만족이 될 것 같은데 그래도 아직 설명을 들어보니까 좀 헷갈려요. 맞을까요? 네, 맞습니다. 계속하여 같은 원인으로 투약을 받은 거이기 때문에 해당이 됩니다. 이렇게 시청자분들께서도 이 계속하여를 관심 있게 좀 보시고 숙지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최근 5년 이내에 10대 질병 상황에 묻고 있습니다. 질병 확정 진단, 치료, 입원, 수술, 투약 여부를 묻고 있습니다. 이처럼 일반 종합보험 알릴 의무는 정말 건강한 사람이 가입할 수 있겠구나 싶겠죠? 네, 그렇네요. 이렇게 들어보니까 저도 좀 가입을 하기가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조건이 많이 까다로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유병자 간편보지형이랑은 또 어떻게 다른지 우리가 차이점을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떤 점들이 좀 차이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유병자 간편고지형은 대표적으로 처음 출시됐던 325 고지형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3개월 내에 입원, 수술, 추가 검사, 재검사 필요 소견을 물어보고 있고요. 최근 2년 이내에 입원, 수술 여부를 물어보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최근 5년 이내에 암으로 진단, 암으로 인한 입원, 암으로 인한 수술을 묻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질문 사항에 아니오만 답변이 되면은 대부분 준비가 가능합니다. 제가 예시를 한번 들어볼 건데요. 65세에 고혈압, 당뇨 관리 중인 A씨가 있습니다. 일반 보험으로 준비를 할 경우 거절 혹은 부담보나 할증이 붙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유병자 보험으로 준비를 하실 경우에는 간편하게 준비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전문가님 설명을 들어보니까요. 또 특히나 이 사례를 확인해 보니까 65세라고 하면은 어느 정도 고령의 분이신 것 같고요. 거기다가 고혈압이나 당뇨까지 있으신 분인데도 준비가 가능하다고 하니까 병력이 있으신 분들도 누구나 손쉽게 준비를 해볼 수 있는 보험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준비가 쉽다는 장점은 있는데요. 이 장점이 있으면 또 단점도 있잖아요. 그래서 보험료가 너무 비싸진 않을까 걱정이 돼요. 보험료는 어느 정도일까요? 유병자 보험의 보험료는 일반 보험 대비 10에서 30% 정도 더 비쌀 수 있습니다. 이유는 만성질환자의 높은 위험도 때문인데요. 하지만 요즘에는 일부 상품은 차이가 크지 않습니다. 건강상태 안정 시 유리할 수 있는데 보시면은 아까 제가 대표적으로 325를 말씀드렸잖아요. 2에 해당되는 게 입원 수술이었습니다. 그 2가 5로 바뀌면은 5년 이내에 입원 수술을 묻는 거고요. 10으로 바뀌면은 10년 이내에 입원 수술을 묻게 됩니다. 당연히 2년 이내에 입원 수술을 하신 분보다 10년 이내에 입원 수술을 하신 분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개인 상황에 맞게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조금 보험료가 일반 보험에 비해서는 유병자 보험이 비쌀 수는 있지만 또 개인 상황에 맞춰서 보험료를 최소한으로 줄여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께 이제 정확한 이야기 들어봐야 할 것 같고요. 그렇다면 이 보험을 준비하기 전에 우리가 꼭 확인해 봐야 될 체크리스트가 있다고 하는데 어떤 체크리스트인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유병자 보험 준비하시기 전에 체크리스트를 좀 보셔야 되는데요. 일단 첫 번째는 일반 종합보험에 심사가 유한 것도 있기 때문에 일단 도전을 해보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도전을 해보셨는데 부담보다 할증이 만약에 붙으시면은 유병자 보험으로 그때 비교를 한번 해보시고요. 두 번째는 고지 의무 이행을 정말 제대로 하셔야 되는데요. 보험회사에서 물어보는 질문지에 정확한 답변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게 만약에 안 될 시 보험금이 지급이 거절이 되거나 강제로 해지를 당하실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입 금액을 좀 확인을 하셔야 돼요. 일반 보험 대비 한도가 낮을 수도 있고 일반 보험 대비 범위가 좁을 수도 있기 때문에 확인을 해보셔야 됩니다. 네, 이렇게 이미키 전문가님과 유병자 보험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봤는데요. 이번엔 또 돌아온 시간입니다. 알려줘 질문 노트 시간인데요. 시청자분께서 또 질문을 남겨주셨어요. 보험을 준비할 때 고지를 꼭 해야 되는 건지 안 하면 안 되는 건지 질문을 주셨는데요. 전문가님, 고지를 꼭 해야만 할까요? 네, 일단은 고지를 안 하시면 정말 큰일 납니다. 보험사가 물어보는 질문지에는 정확하게 답변을 해주셔야 되고 고지를 정확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보험금이 부지급이 되거나 보험이 강제로 해지를 당하실 수도 있습니다. 네, 전문가님 답변 감사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또 시청자분들께 해주실 말씀이 있다고요? 네, 오늘 보험 준비가 어려웠던 분들이 조금이나마 희망을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까지 행운을 가져다주는 보험 전문가 이미키였습니다. 이미키 전문가님과 함께 유병자 보험에 대해서 확인해 봤습니다. 이제는 선택의 여지가 다양해졌다는 점, 그리고 그 기준이 많이 다양해졌다는 점도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나의 병력과 또 조건을 정확하게 아는 것이 이 준비의 첫걸음이라고 할 수 있으니까요. 이 점 숙지하셔서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프로그램의 코너 알려줘 질문 노트는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방송 중 궁금한 내용이 있으면 문자 보내주세요. 보내시는 번호에 샵 3772번 보내주시고요. 보내시는 내용에는 보험 두 글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보내주신 질문 중에서 다음 방송에서 다뤄드리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추첨을 통해서는 저희가 작은 선물도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 노트도 열어보도록 할까요? 마지막 노트는 지금보다 더 먼 미래를 위한 준비입니다. 치매와 간병보험, 바로 가족에게 부담을 주지 않을 수 있는 보험일 텐데요. 이 간병보험과 치매보험에 대해서 김다행 전문가님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마지막 노트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마지막 노트는요, 지금보다 더 먼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확인해 주셔야겠습니다. 치매와 간병보험, 가족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한 보험인데요. 미리 확인해 봐야 될 이유를 이 페이지에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부모님 건강 때문에 걱정 많으신 분들 있으신 것 같은데요. 특히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간병과 치매는 많은 분들에게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간병보험과 치매보험에 대해서 김다행 전문가님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보험 들어서 천만 다행이다. 간병보험과 치매보험에 대해서 안내를 드릴 보험 전문가 김다행입니다. 오늘은 간병보험과 치매보험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현재는 지금 100세 시대, 누구나 알고 있는 100세 시대인데요. 평균 수명은 증가를 하였지만 반대로 건강 수명은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의료기술의 발전과 삶의 질이 향상함에 따라서 평균 수명은 증가하였지만 불규칙한 식습관이나 아니면 스트레스 등으로 인해서 건강 수명은 되려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노인성 질환이나 치매 환자도 크게 늘어났는데요. 2000년대 초반에 65세 인구 중에서 약 9%에서 10%에 달하는 치매 환자 수가 있는 반면에 2023년에 이후에는 65세 이상 치매 환자가 124만 명으로 크게 늘어난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현재 기점인 2025년에는 97만 명으로 소폭 하락한 걸 보실 수가 있지만 다가오는 2026년에는 100만 명을 육박할 것으로 예고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수치를 또 들어보니까 저도 갑자기 이 치매와 간병에 대해서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특히나 치매 환자 비율이 이렇게까지 증가하고 있다고 하면은 많은 부담이 또 따라올 것 같은데요. 어떤 부담들이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어떨까요? 네, 다양한 부담이 실제로 찾아오고 있습니다. 일단 가장 먼저 가족들의 간병 부담이 가장 늘어나고 있습니다.
직접 돌봄으로 인해서 시간적이나 정신적인 부담이 늘어나고 있고요. 그리고 돌봄을 하다 보니까 소득 부재로 인한 부담 또한 찾아오고 있습니다. 돌봄 시간으로 인해서 개인 생활이 제한된다는 것도 역시 무시할 수 없겠죠. 그리고 사회적 비용 또한 함께 증가를 하고 있는데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재정 부담이 증가가 되고 있고요. 노인장기 요양보험의 수요 또한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치매 관련해서 의료 및 그리고 복지시설의 확충 또한 필요한 걸로 보이고 있고요. 높은 간병 지출로 인해서 각 가정마다 70세 이상 중증 치매 환자 기준으로 월 100만 원 이상의 간병비가 지출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가족이 간병을 하기가 어렵다면 전문 간병인을 고용을 하게 되는데 전문 간병인으로 인해서 비용이 지출되는 것 또한 크게 늘어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전문가님의 설명을 들어보니까 좀 미리미리 준비를 해둬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런데 말씀하신 내용 중에 돌봄 시간이란 단어가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돌봄 시간은 정확히 어떤 내용인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돌봄 시간은 여러 종류가 있는데요. 먼저 보시면 일상생활 지원 부분에 있는 돌봄 시간이 있습니다. 식사를 보조해드리거나 배설을 도와드리거나 아니면 위생 관리를 해드리고 이동을 보조해드리는 이런 부분들이 먼저 속해 있고요. 안전감시 부분도 있습니다. 외출 시 함께 해야 되는 외출 동행이 있고요. 떨어지거나 넘어지실 수 있으니 낙상 예방에도 신경 쓰셔야 됩니다. 위험 행동도 24시간 감시를 해드려야 되고 그리고 밤에도 화장실에 가시거나 이럴 때 위험이 또 찾아올 수 있기 때문에 24시간 계속 모니터링을 해주시는 부분도 필요합니다. 정서적인 부분도 필요한데요. 대화와 소통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항상 대화를 걸어드리고 말을 함께 하는 게 중요하고요. 추억 회상을 위해서 옛날 기억을 자꾸 떠오르게 해드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가족관계 유지 또한 중요하기 때문에 가족관계 면에서 가족들과의 그런 모임이나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추진을 해주셔야 되고요. 취미활동 또한 지원을 해주셔서 이런 인지지원 등급이 계속 나빠지지 않게끔 지원을 해주셔야 됩니다. 치매 증상관리 또한 중요한데요. 약물 복용 같은 경우도 꾸준하게 약을 챙겨 드실 수 있도록 해서 상태가 계속 호전될 수 있도록 도와드려야 되고요. 인지기능을 현재 시점에서 계속 유지시켜 드리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행동심리에서 증상적으로 문제가 발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따로 공부를 하셔서 대처하는 방안도 마련을 해주셔야 되고 전문의와 병원에 월마다 찾아가서 상담을 하는 것 또한 함께 동행을 하셔야겠습니다. 이렇게 돌봄 시간에 대해서 이야기를 또 들어보니까요. 내용을 확인해 보니까 비용도 만만치 않을 것 같고요. 또 시간도 만만치 않게 들 것 같습니다. 미리 준비를 해두어야 될 것 같아서요. 이 보험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간병보험과 치매보험 어떤 내용인지 자세하게 말씀해 주세요. 네, 먼저 간병보험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병보험 같은 경우는 보장 조건은 일상생활 활동, 즉 ADL이라고 하는데요. 일상생활 활동이 불가능해졌을 때 지급받으실 수가 있고요. 지급 형태로는 간병자금을 월마다 지급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주요 보장으로는 간병인을 지원받거나 아니면 내가 먼저 간병인을 사용을 하고 그런 간병인의 사용 일당을 지급받으시거나요. 아니면 노인성 질환에 의해서 포괄적으로도 보상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치매보험 같은 경우는요. 보장 조건은 치매를 진단받았을 때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 형태로는 진단금을 일시금으로 받는 형태인데요. 이때 내가 치매보험을 준비를 하실 때 간병특약을 함께 넣으신다면 조금 더 가성비 있게 준비를 하실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주요 보장으로는 경증 치매 진단비와 중증 치매 진단비 이런 식으로 단계별로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간병보험과 치매보험을 한꺼번에 또 설명을 듣다 보니까요. 비슷한 듯하면서 다른 면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보험의 장점과 단점도 각각 다를 것 같은데요. 우리가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그리고 치매보험과 간병보험을 준비할 때 어떤 점들을 주의해야 할지 말씀해 주세요. 네, 먼저 또 간병보험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치매 외에 다양한 간병을 먼저 보장을 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지속적인 간병 비용을 보장을 해드리기 때문에 생활적인 면에서 좀 안정을 취하시기가 좋습니다. 치매보험의 경우에는 치매를 초기부터 진단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생활 여건의 면에서 훨씬 유리하게 작용을 할 수가 있고요. 진단 즉시에 목돈이 마련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 또한 크게 긍정적인 면으로 비춰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말씀을 드리면요. 고려할 사항도 있습니다.
준비를 하실 때 간병보험의 경우에 일상생활이 불능한 기준으로 했을 때 정확한 기준을 파악을 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보장기간이나 어떤 금액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는 것 또한 중요하겠습니다. 치매보험 같은 경우는 보장하는 치매의 단계도 확인을 꼭 해보셔야겠고요. 진단 기준이나 방법 또한 숙지를 미리 하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보장 범위와 조건에 대해서는 ADL이라고 해서 아까 일상생활 제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일상생활 제한이 과연 조건의 수가 몇 가지인지 좀 체크를 해보셔야겠고, 치매가 단계별로 보장을 해드리는데 이 차이가 과연 얼마만큼인지 또 꼭 확인을 해보셔야겠습니다. 경증 치매도 보장을 해주는지도 확인을 해보셔야 되는데요. 평균적으로 치매의 유병 기간이 총 12년 정도라고 하는데 그 중에서 조기 치매인 경증 치매가 약 8년 정도의 유병 기간이고 중증 치매의 기간이 약 4년 정도인 것으로 보았을 때 경증 치매를 보장을 해주는지를 신경 쓰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보험을 준비를 하실 때 갱신형인지 비갱신형인지도 미리 알아보셔야 되고요. 보험료가 변동 가능성이 있는지 체크를 하셔야 되고요. 장기 유지 시의 사전 계획도 필수적으로 준비를 해놓으셔야겠습니다. 패키지 옵션 또한 있습니다. 간병보험과 치매보험을 결합을 하시게 되면 조금 더 가성비 있게 준비가 가능하시고, 그리고 납입면제 기능이 있습니다. 납입면제란 내가 보험료를 납입을 하다가 해당 조건이 발생이 되면은 보험료를 더 이상 납입하지 않게 되는 게 납입면제 사항인데요. 이런 납입면제 기능이 있는지 없는지, 만약에 있다면 이 기능이 언제 발생이 될 수 있는지 꼭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알려줘 질문 노트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분께서 질문 주셨는데요. 가입 조건에 대해서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다고 해요. 연세가 많으신 부모님도 준비를 할 수 있는지, 유의사항은 또 어떤 게 있는지 질문 주셨습니다. 네, 일단 연세가 있으신 분들도 준비를 하실 수 있습니다. 화면에 보시면 보통 65세에서 75세로 제한이 되어 있고요. 70세 이상에 가입을 하시게 되면 대신에 선택지가 감소하게 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80세까지도 가능한 보험이 있지만 이 또한 사실상 선택지가 많이 감소된 상태여서 사실상 쉽지 않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건강 상태 또한 중요합니다. 기존의 중풍이나 치매, 그리고 이런 초기 치매나 이런 증상이 있었을 때는 가입이 거절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장기 요양 등급이 이미 심사 중에 있다면 또한 인수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고혈압이나 당뇨, 만성 질환이 있을 때에도 함께 주의를 해주셔야겠고요. 보험을 만기도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몇 세까지 내가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도 체크를 하셔야 되고 80세 만기인지 90세 만기인지 종신토록 만기인지도 체크를 해보셔야겠습니다. 준비를 하실 때 사전 심사를 받게 되는데요. 이 심사를 볼 때에는 기존 질환이 어떤 게 있었는지 꼭 알리셔야 되는 게 의무가 있고요. 보험사별로 심사 기준이 매우 상이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꼭 확인을 해보셔야겠습니다. 그리고 내 정확한 건강 상태와 알릴 의무에 맞는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시는 게 매우 중요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네, 전문가님께 설명 잘 들어봤습니다. 아무래도 연세가 있으신 부모님들이라면 이 보험을 준비할 때 꼼꼼히 따져봐야 될 내용들이 많은데요. 오늘 총 4가지 기준 말씀해 주셨어요. 우선 첫 번째로 가입 가능한 나이, 두 번째로 건강 상태 확인해 주셨고요. 아무래도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건강 상태를 꼭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보험 만기 확인해 봐야 된다고 말씀해 주셨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입 심사 여부까지 꼭 확인을 해보셔서 보험을 준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그럼 마지막으로 저희 시청자분들께 해주실 말씀 있으실까요? 네, 나와 가족의 노후를 책임지는 간병보험과 치매보험. 이제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지금까지 간병보험과 치매보험을 말씀해드린 보험 들어서 천만다행이다 김다행 전문가였습니다. 김다행 전문가님과 함께 오늘 이렇게 치매와 간병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볼 수 있었습니다. 치매와 간병이라고 하면 정말 먼 이야기 같지만요. 그래도 나와 가족에게까지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미리미리 꼼꼼히 준비를 해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노트, 내 노후를 위한 준비로 꼭 준비를 해두시길 바랍니다. 저희 코너 알려줘 질문 노트는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방송 중 궁금한 내용이 있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문자 보내주세요. 문자 보내는 번호에 샵 3772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보내시는 내용에는 보험 2글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저희 보내주시는 질문 중 일부는 다음 방송에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추첨을 통해서 작은 선물도 보내드리도록 할 테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보장 노트를 가득 채워봤습니다. 보험은 내 건강과 또 가족의 일상을 지켜줄 수 있으니까요.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 꼼꼼하게 챙기셔서 내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보장이 필요한지, 어떤 것부터 준비를 해야 되는지 기록하고 이해하고 또 대비할 수 있는 시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건강을 위한 정보, 그리고 일상을 위한 정보 찾아뵙도록 할게요. 그리고 오늘 꼭 필요한 보장들을 노트처럼 차곡차곡 정리해 두시길 바랍니다. 그럼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